결혼이요. 나는 말을 고치지 않았다. 저랑 결혼하시면 아버지 빚 지금 수준으로는 감당 가능하시잖아요. 채널 신이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그릇에 아직 김이 남아 있었는데 그 김이 괜히 더 천천히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반찬 그릇을 한 번 더 제자리에 맞추다 말고 아버지 손을 보고서야 움직임을 멈췄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소리 하나로 식탁이 공기가 바뀌었다는 걸 모두가 느꼈다. 나는 밥을 서둘러 삼켰다. 회사 얘기 좀 하자. 아버지는 늘 회사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전화 끝에도. 그래서 처음엔 그냥 또 그런 이야기겠거니 했다. 그날만큼은 목소리가 달랐다. 아버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았다. 상체를 조금 숙인 채 테이블 위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마치 거기에 적힌 문장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듯. 실은 이번에 사채를 좀 썼다. 순간 젓가락 소리가 멈췄다. 큰오빠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둘째 오빠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물컵을 들어 올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얼굴만 보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손등이 조금 굳는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 얼마인지, 언제부터인지, 누구한테인지 우리가 물어보길 기다리지도 않았다. 이미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래도 방법은 찾고 있으니 조금만 버텨보자. 버텨보자. 그 말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는데 아무도 바로 받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써온 말 같아서였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몸은 괜찮아? 어머니는 늘 문제가 생기면 문제부터 묻지 않았다. 사람이 괜찮은지부터 확인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그걸로 대화는 끝난 것처럼 흘러갔다. 오빠들은 알겠습니다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 말들이 틀렸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저 모두가 각자 감당할 만큼만 받아들고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끝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다. 식은 밥을 한 숟갈 더 입에 넣었는데 씹을수록 맛이 사라졌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집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각자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례대로 들렸고 텔레비전 소리도 금방 꺼졌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의자에 기대지 않고 앉아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등을 기대지 않았다는 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무렵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왜 일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생각하면 발이 묶일 것 같아서였다. 아버지 방 쪽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다. 이불은 반쯤 내려가 있었고 한 손은 이불 위로 나와 있었다. 베개 옆에는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이 낮에 보았던 아버지보다 더 작아 보였다. 나는 잠시 서 있었다.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도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닌 채로 아버지의 핸드폰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뒤척일까봐 숨을 죽였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연락처 목록을 넘김해 보니 회사 직원들 이름, 거래처, 익숙한 번호들. 그러다 유독 눈에 걸리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너무 평범한 이름. 회사 사람이 아닌데도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이름. 나는 그 번호를 내 핸드폰에 저장했다. 저장하면서도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 괜히 바꾸는 순간 내가 너무 많은 걸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핸드폰을 다시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핸드폰 화면에는 방금 저장한 번호가 그대로 떠 있었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나는 그 번호를 보고 있었다. 번호를 저장해두고도 바로 전화하지는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전화는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걸었다. 상대가 바쁠 시간은 피하고 싶었다. 연결음이 길지 않았다. 네.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없었다. 회사에서 흔히 듣는 톤이었다.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대표님 맞으시죠? 잠깐의 정적. 상대는 내 이름을 묻지 않았다. 무슨 일이시죠? 아버지 이름과 회사 이름을 말했다. 그제야 상대가 숨을 한번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데요. 그가 주소를 불러줬다. 강남 사무실 오후 3시. 끊고 나서야 손이 조금 떨린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엔 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약속날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번듯한 간판도 번잡한 출입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회사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갔다. 문을 열자 직원이 하나 앉아 있었다.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대표실은 넓지 않았다. 책상 하나, 의자 둘. 불필요한 물건은 없고 그는 이미 앉아 있었다. 서류를 보고 있었고 내가 들어와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몇 초 뒤에야 고개를 들었다. 앉으세요. 나는 앉자마자 말했다. 머뭇거리지 않으려고 했다. 아버지 빚 얘기 때문에 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상환 계획은 이미 전달됐을 텐데요. 그건 알고 있어요. 말이 짧아졌다. 숨을 고르고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제가 대신 일하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봤다. 위아래를 한번 훑었다. 무슨 일이요? 아무거나요. 사무실 청소도 괜찮고요. 잠깐의 침묵.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예상한 대답이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말을 꺼냈다. 그럼 비서로라도. 안 됩니다. 말이 잘렸다. 그는 단호했다. 이야기를 이어갈 여지를 주지 않는 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월급은 안 받아도 돼요. 아니, 받아도 다시 돌려드려도 되고요. 그는 서류를 덮었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다 의미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질문이 생각보다 빨리 튀어나왔다. 그는 잠시 나를 보다가 말했다. 그리고 가족 일에 본인이 나서는 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결혼은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인데 내 귀에도 조금 빠르게 들렸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처음으로 반응이 느껴졌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결혼이요. 나는 말을 고치지 않았다. 저랑 결혼하시면 아버지 빚 지금 수준으로는 감당 가능하시잖아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엔 꽤 길게 침묵했다.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얼굴이었다.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떨리는 걸 감추기 위해서였다. 부탁이에요. 그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대화는 여기까지 하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의자에 앉은 채로 말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연락했다. 답장은 짧았고 통화는 대부분 거절됐다. 만날 때마다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말을 꺼냈다. 더 낮게, 더 많이. 결혼. 정말 안 되나요? 그날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창밖을 한번 보고 다시 나를 봤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이었다.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연락할 수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다. 결혼 얘기 다시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전과 같지는 않았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건을 따질 입장이 아니었다. 아버지께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빚이 줄어든 이유도 당신 얘기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묻지도 않았다. 그럼 날짜는요? 그가 짧게 말했다. 제가 정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기쁘지도 안심되지도 않았다. 다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진행됐다. 누군가 축하를 하거나 떠들썩하게 웃는 일은 없었다.
예식장은 그가 정했고 날짜가 정해져 결정해야 할 항목들이 하나씩 쌓였다. 집에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날짜를 물었고 오빠들은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고 했다. 회사원이라고 했잖아. 그 말로 대화를 닫았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내 눈을 오래 보지 않았다. 가끔 나를 보면 괜히 바쁜 척하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에는 사직서를 냈다. 상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했고 동료는 결혼 때문이냐고 물었다. 나는 웃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개인 사정이에요. 그 말이면 충분했다. 더 묻지 않는 분위기였고 나도 그게 편했다. 드레스는 몇 벌 입어보지도 않았다.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직원이 잘 어울리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나를 향한 건지 옷을 향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걸 골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입은 걸로 정했다. 밤이 되면 혼자 앉아 있었다. 결혼이 실감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감이 나지 않게 스스로를 떼어내고 있는 느낌이었다. 기대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그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짧게 남겼다. 시간, 장소 확인. 그게 우리가 나누는 전부였다. 가끔 이 선택이 옳은지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거기까지 닿지 않았다. 옳고 그름을 따질 만큼의 여유가 없었다.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미 시집을 가기로 한 이상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문제없이 지내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했다. 무언가를 잘해내야 한다는 기준이 생기자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졌다. 감정이 비어있다는 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다. 느끼지 않기로 선택한 상태에 가까웠다. 결혼식 전날 밤 짐을 싸다가 문득 멈췄다. 가방 안에는 꼭 필요한 것들만 들어있었다. 버릴 것도 남길 것도 이미 다 정리된 기분이었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내일이 오면 아무 설명 없이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면서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렇다고 불안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비워지는 시간 속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사람들은 많았고 말들은 많았지만 그 시간은 내 안에 거의 남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웃고 서 있고 앉고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였을 뿐이었다. 식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상할 만큼 아무 느낌이 없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후련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대기실에 혼자 남았을 때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까까지 들리던 음악도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내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오늘로 나는 결혼을 했고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가방을 들고 일어나다가 손이 잠깐 떨렸다. 별것 아닌 동작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느껴졌다. 차에 올라타자 현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집으로 가는 거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창밖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걱정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이 집에서 나는 어떤 며느리가 되어야 할까? 어떤 아내로 살아야 할까? 실수하면 안 되는 건 무엇이고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건 무엇일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식 내내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회사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얼굴을 떠올리자 마음이 갑자기 조여왔다. 내가 한 선택을 아버지는 끝까지 모른 채로 이날을 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무겁게 내려앉았다. 차가 멈췄다. 도착했다는 말에 나는 바로 내리지 못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그대로 있었다. 문을 열면 이제 정말 다른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재촉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집 안에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그럼에도 내 마음은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맞아주셨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눈빛도 따뜻했다. 그런데 그 친절이
오히려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저녁상이 차려지는 동안 나는 계속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말 조심해야 할 것, 보여주지 말아야 할 표정, 절대 꺼내선 안 되는 이야기들.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자 그제야 내가 지금 시집을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식 때는 느껴지지 않던 현실이 이제서야 확실하게 닿았다. 방에 들어와 혼자 남았을 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앞으로의 시간만 떠올리고 있었다. 이 집에서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이었다. 그 사실이 결혼식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시 이곳이 어디인지 헷갈렸다. 천장을 보며 멍하니 있다가 이내 천천히 현실로 돌아왔다. 시댁이구나. 몸을 일으키자 방 안은 조용했다. 문 밖에서도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아. 괜히 더 긴장됐다. 첫날 아침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었을 때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다. 냄비 뚜껑 여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다. 나를 보자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일찍 일어났네라고 하셨다. 나는 인사를 했다. 어제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 앞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상 위에는 국, 생선, 나물, 김치까지. 아침상으로는 과한 상이 차려져 있었다. 결혼 첫날이라서라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먹는 집 같았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 말투에는 시험하거나 재는 느낌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숟갈 떠먹자 속이 먼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어제부터 계속 조여있던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 회사 다닐 때는 아침 챙겨 먹기 힘들었겠다.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잠깐 멈칫했다. 그는 내가 다니던 회사에 대해 캐묻지 않았었다. 그저 짐작만 하고 그 이상은 넘기지 않았다. 그 배려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 그는 말수가 적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편하지 않았다. 괜히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집의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아침을 먹고 나자 시어머니가 차를 내주셨다. 찻잔을 밀어주며 잠시 뜸을 들이듯 앉아 계셨다. 우리 아들이 원래 사람을 쉽게 들이지는 않아. 그 말에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맞선 자리도 여러 번 거절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더라. 그 말이 가볍게 내려왔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 순간 어제 그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단호하게 선을 긋던 표정, 짧은 대답들. 결혼을 받아들인 게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조금 실감했다. 시어머니는 내 표정을 살피지 않았다. 다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너한테 고맙더라. 그 말은 나를 향한 고마움 같기도 했고 아들을 향한 고마움 같기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있던 벽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이 집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억지로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물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다. 이 집의 진짜 얼굴을 아직 다 보지 못했다. 하지만 어제 밤처럼 앞날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햇빛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다.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 역할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조심스럽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다. 그날 오후 나는 이 집에서의 시간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직은 모르는 게 더 많았지만 적어도 생각보다 따뜻한 집이라는 건 분명해 보였다. 아버지가 처음 이상함을 느꼈던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 나갔고 서류를 정리하다가 사채회사 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사채 쪽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였다. 이제는 예전만큼 연락할 일도 없을 거라는 말과 함께 정리된 내역을 전달받았다. 이상하게 깨끗하네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은 다 정리가 된 상태라고
운이 좋았다고. 아버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그날만큼은 정말로 한숨을 돌린 얼굴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밝아진 모습으로 가족들을 보며 웃었다. 요즘 회사가 좀 괜찮아. 며칠 뒤 아버지는 우연히 예전 거래 내역을 다시 보게 된다. 습관처럼 남겨둔 메모, 지우지 않은 이름 하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 이름을 아버지는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내 결혼식 사진을 보다가 다시 그 이름을 보게 된다. 사위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아버지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불편해졌다. 며칠 후 아버지는 지인과 식사를 하다 자연스럽게 사위 이야기를 꺼냈다. 사위가 회사 다닌다던데 어디 회사냐는 질문에 아버지는 얼버무린다. 정확히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지인이 아무렇지 않게 덧붙인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겉으로는 회사원인데 뒤로는 다른 일 하는 경우도 많다더라.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사위 명함을 다시 봤다. 심플한 명함, 별다른 정보는 없었다.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지만 뚜렷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있어도 애매할 만큼이라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들지 못했다. 괜히 더 뒤척인다. 머릿속에서 이름 하나가 계속 맴돌았다. 사채 대표자의 이름과 사위의 이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나에게 묻지 않았다. 확신도 없이 딸을 흔들고 싶지 않았다. 대신 사위를 한 번 더 보려고 한다. 주말에 밥 한 번 먹자고 연락을 했다. 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기색이 없었기에 더 불안했다. 혹시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으려 애쓴다.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사위를 유심히 봤다. 말투, 눈빛, 반응. 사위는 늘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다. 과한 말은 하지 않지만 질문을 피할 줄도 안다. 회사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고 숫자가 나오는 순간 말을 줄인다. 아버지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의 감각으로 미묘한 간극을 느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확인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졌다. 이름이 겹친다는 건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설명이 비어 있는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날 밤 아버지는 혼자 앉아 오래된 거래 내역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딸의 결혼을 떠올렸다. 기쁜 마음으로만 볼 수 없게 된 순간이었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이상하게 마음이 자주 불안해진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아버지는 며칠을 망설였다. 정확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나에게 묻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오빠들에게는 더더욱 입을 열지 않았다. 조금만 파고들면, 조금만 물어보면 모든 게 분명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다. 평일이었다. 시댁에서는 다들 각자 할 일을 하러 나간 시간이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지도 않았고 괜히 깔끔하게 차린 모습도 아니었다. 평소처럼 조금 구부정한 어깨였다. 잠깐 볼 수 있겠니? 목소리는 낮았고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드렸다. 문을 열고 마주 섰을 때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회사가 많이 좋아졌다. 그 말이 이 자리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는 걸 나는 바로 알았다. 해외 쪽으로도 이야기가 조금씩 오가고 있고 아버지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저 말만 이어갔다. 이상하더라. 너무 갑자기 정리가 되어서 그제야 이 대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걸 다행으로 여긴 듯했다. 예전에 사위 이름을 몇 번 본 적이 있어.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꺼내지 않았다. 사채라는 말도 결혼이라는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아주 깊게 말보다 먼저. 나는 그 순간 아버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으려는지가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미안하다. 그 말 하나였다. 변명도 없고 설명도 없었다. 왜냐고 묻지 않았고 언제부터냐고도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세를 오래 유지했다. 나는 아버지를 붙잡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안에는 미안함보다도 조심스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이제라도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눈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울고 싶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 장면에는 눈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딸의 선택을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선택 위에 더 이상 짐을 얹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마치 할 말을 다한 사람처럼 뒤돌아섰다. 까마. 그 말이 작별 인사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을 오래 보았다. 그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다. 문을 닫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설명도 요구도 아닌 오직 한마디의 진심뿐이었다. 미안하다. 그 말 하나로 나는 이 결혼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 되었음을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흘렀다. 무언가가 해결되었다기보다 자리를 찾아갔다고 느껴질 만큼 아버지의 회사는 해외 쪽으로 판로가 열리면서 눈에 띄게 바빠졌다. 가족 모임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언제부터인가 걱정이 아니라 일정이 되었다. 다음 달에 또 나가야 한다더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전보다 훨씬 가벼운 얼굴로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괜히 다른 반찬을 더 집어들었다. 아버지는 이제 예전처럼 말수가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언가를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루가 어땠는지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정도였다. 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서 그게 좋았다. 결혼에 대해 다시 묻는 사람은 없었고 왜 갑자기였는지를 궁금해하는 기색도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고 여전히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먼저 묻지 않아도 하루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식탁에서, 차 안에서, 잠들기 전에 짧은 시간에도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그가 내 쪽으로 컵을 밀어줄 때,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 불을 하나 남겨둘 때 나는 이 사람이 내 선택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조용히 느꼈다. 가끔 문득문득 예전의 나를 떠올릴 때가 있다. 회사로 향하던 아침, 퇴근길의 사람들, 혼자였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사라졌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의 나와 자연스럽게 겹쳐지지 않을 뿐 나는 이제 아내이고 며느리이고 여전히 딸이다. 그중 무엇 하나도 지워지지 않은 채 같이 존재하고 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다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전화 끝에 늘 같은 말을 남긴다. 늘 고맙다. 나는 짧게 대답한다. 응. 그 한 음절 안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크게 웃는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친다. 무너지지 않았고 지켜냈고 무엇보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한 삶이었다.